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무릎이 먼저 계절을 알아요. 버스에 오르는 낮은 계단조차 삐걱거리는 관절에 힘을 주어 디뎌야 했지요. 양손에 들린 보따리들은 또 어찌나 무거운지 손잡이 비닐이 손가락 마디를 파고들어 핏줄이 붉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왼쪽 보따리에는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장조림과 멸치볶음이, 오른쪽 보따리에는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알타리무 김치가 들어 있었지요. 남들은 자식집에 가는 길이 뭐가 그리 힘드냐고 하지만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는 제게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치르는 큰 행사와 같았습니다. 띵동. 현관문 너머로 며느리 오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짧은 대답과 함께 철컥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저를 힐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의 시선은 다시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서운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저렇다는 아들의 말을 떠올리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는 저를 도와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어 보였지요. 익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다시피 한 반찬통들을 보니 여기까지 끙끙대며 온 보람이 있구나 싶어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하나씩 반찬통을 꺼내 제가 가져온 것들로 채워 넣기 시작했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장조림을 유리 반찬통에 옮겨 담고 있는데 어느새 며느리가 제 등 뒤로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장조림 좀 했다. 범석이가 좋아하잖니. 아, 네. 짧은 대답과 함께 며느리는 젓가락을 가져와 장조림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물오물 몇 번 씹지도 않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군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저염식으로 먹어요. 이건 좀 짜네요. 순간 가슴에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핏물을 빼고 정성껏 졸여낸 것인데 돌아온 말은 짜다는 평가라니요. 하지만 저는 평생을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감정을 드러내서야 쓰나요? 아이고, 내 입맛이 옛날 입맛이라 그런가 보구나. 다음부터는 간장을 좀 덜 넣어야겠네. 애써 웃으며 대답하자 며느리는 네, 신경 좀 써주세요. 하고는 다시 거실로 휙 가버렸습니다. 신경 좀 써달라. 그 말이 왜 그렇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았지요. 냉장고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손주 이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더군요.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제 강아지 이준이가 가방을 맨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를 발견한 이준이가 총알처럼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삽니다. 아들의 무심함도 며느리의 가시돋친 말도 이 아이의 따뜻한 온기 한 번이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 강아지 유치원 잘 다녀왔어? 네. 할머니, 오늘 저랑 로봇 놀이해요. 그럼 우리 이준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저는 이준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로봇을 조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준이에게 말을 거는 소리, 이준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 로봇 장난감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득한 거실에서 며느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놀아주다 보니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 그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지요.
일부러 들으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아, 엄마. 진짜 답답해. 오늘 시어머니가 반찬 해오셨는데 어쩜 하나같이 다 짜고 달고 옛날 사람 입맛이라 그런가 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입맛이 변했냐며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이렇게 칼 같은 말로 난도질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야. 센스가 없어, 센스가. 해달라고 콕 집어 말하기 전에는 절대 몰라. 알아서 착착해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엄마처럼. 저는 그때까지 며느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우리 엄마가 정말로 현명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함을 탓하며 그 사부인을 본받아야겠다고 다짐까지 했었지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제 모든 생각을 박살내는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센스가 없어? 시어머니나 엄마나 답답하기는 똑같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자신의 친정 어머니를 한 대 묶어 답답하다고 투덜대는 며느리의 목소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우리 엄마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또 다른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저를 대하는 태도와 친정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 답답하고 센스 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지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한 것이 연민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사부인 최숙희 여사의 얼굴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왠지 그분도 저처럼 서글픈 웃음을 짓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통화를 마친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제 표정에서 무언가 읽힐까봐 얼른 등을 돌려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사과를 깎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퇴근한 아들 범석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또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피곤해 전 목소리로 말하는 아들의 얼굴에 고단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아내와 자식을 위해 제 아들은 오늘도 밖에서 고생을 했겠지요. 그 생각에 아들을 보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어서 저녁 먹자. 저녁상에는 제가 해온 반찬들과 며느리가 시킨 배달 음식, 그리고 가게에서 사온 김치가 함께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제가 해온 나물과 볶음에는 젓가락 한 번 대지 않고 배달 온 족발과 사온 김치만 먹더군요. 아들은 제 눈치를 한 번, 아내 눈치를 한 번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제가 만든 장조림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 어머니 장조림이 최고예요. 그 말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 집의 분위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하지만 그는 언제나 최고라는 빈말과 어색한 웃음으로 모든 갈등을 덮으려고만 했지요.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손주 이준이가 며느리의 최신형 휴대폰을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뭘 찍었을까? 아이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비뚤어진 각도로 찍힌 자기 발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나, 우리 이준이가 사진도 잘 찍네. 제 칭찬에 신이 난 이준이가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할머니한테 카톡으로 보내줄래요? 할머니 찾아주세요. 그래, 우리 이준이가 할머니한테 주는 첫 선물이네. 저는 웃으며 카카오톡 어플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혹은 어머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친구 목록을 내렸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응 항목을 아무리 눈으로 조차도 제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싶어 이번엔 시옷 항목에서 시어머니를 찾아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없네. 이준아, 엄마가 할머니 뭐라고 저장했는지 알아? 몰라요. 할머니 이름으로 찾아보면 되잖아요. 아이의 해맑은 말에 저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닐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떡해. 부정하는 마음과 함께 저는 검색창에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제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자 단 하나의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박경자. 프로필 사진도 애칭도 그 어떤 수식어도 없는 마치 서류에서나 볼 법한 건조한 세 글자.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도 제 옆에 앉은 이준희의 숨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망막을 찌르는 저 시퍼런 세 글자만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찾아낸 모욕의 증거였습니다. 짜다고 타박하던 며느리의 얼굴, 저와 제 사돈을 한데 묶어 답답하다고 말하던 목소리,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웃던 아들의 얼굴, 그 모든 지난 시간의 부당함이 박경자라는 이름 아래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어른도 시어머니도 한 아이의 할머니도 아니었다. 그저 연락처 목록의 수많은 이름 중 하나, 박경자일 뿐이었다.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서늘한 결정체 하나가 자리 잡는 느낌이었지요. 아, 그랬구나. 나는 이 집에서 이런 존재였구나.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붙잡으려 했던 희미한 희망과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이준희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척 버튼 몇 개를 누르고는 휴대폰을 아이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자, 보냈다. 할머니 집에 가서 확인할게.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가 의례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아쉬움도 궁금증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침 들어오던 아들이 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고 가시지 벌써 가시려고요? 저는 두 사람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일부였던 아들과 그 아들의 세상 전부가 되어버린 며느리를,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침착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래, 급한 일이 생각나서 가봐야겠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졌고 동시에 무언가 새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던 박경자는 방금 그 문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복도를 걸어나가는 사람은 새로운 박경자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명료했습니다. 급한 일. 네, 제게는 정말로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까요.
제 인생을 되찾는 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수십 년간 제 몸의 일부나 다름없었던 이 집이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아들 녀석의 돌 사진, 손주가 5살 때 그려준 삐뚤빼뚤한 제 얼굴, 거실 한편에 고이 모셔둔 며느리가 처음으로 사왔던 난초 화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생기 없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저의 시간과 희생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의미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박경자. 그 세 글자는 제 모든 삶을 한순간에 부정해버리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지난밤까지만 해도 저의 울타리였던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저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날이 밝아오자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이상하게 몸은 가뿐했어요.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대신 차갑고 투명한 결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날 며느리가 필요한 거 사세요라며 툭 던져주었던 백화점 상품권이었지요. 받던 순간의 모멸감 때문에 차마 쓰지도 못하고 처박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쇼핑이 아니에요. 그들이 저를 규정한 방식으로 저 역시 그들을 대하기로 마음먹은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 외출할 때 입던 낡은 카디건에 바지를 걸쳤지요. 백화점이라는 장소에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티끌만큼도 없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시집와 낯선 시댁에서 밤낮으로 일했던 기억, 뱃속에 아들을 품고도 무거운 몸으로 밭을 갈았던 기억, 그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터져나왔던 눈물,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몰래 식당 허드렛 일을 했던 기억까지. 제 인생은 온통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박경자라는 이름 석자는 오직 저 자신만이 기억하는 이름이었지요. 백화점 문이 열리자 서늘하고 향긋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 대리석 바닥에 조용히 울리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 모든 것이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별세계 같았어요. 저는 목적 없이 1층 화장품 매장부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진열장 안의 화려한 화장품들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주름진 제 얼굴에 저 비싼 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제 삶이 달라질 리는 없으니까요. 2층 여성 의류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네킹에 걸린 우아한 옷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 저런 옷 한 벌 사 입는 것이 소원이었던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제게는 늘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양복, 아들의 교복, 그리고 나중에는 며느리의 예단과 손주의 옷까지. 정작 제 옷은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것들을 사 입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번듯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그것이 어머니의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어리석었습니다. 제 행복을 스스로 챙기지 않은 대가는 결국 박경자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으니까요. 한참을 넋놓고 매장을 둘러보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귀에 익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엄마. 내가 그냥 상품권으로 달라고 했잖아. 왜 굳이 이걸 사서 일을 만들어?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십자수 매장 앞에서 며느리 오미정이 어떤 중년 여성의 팔을 잡아 끌며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여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친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그분이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이자 저의 사부인인 최숙희 여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가 입만 열면 자랑하던 센스 있고 현명하다던 바로 그 우리 엄마였습니다. 이거 봐봐. 색깔이며 무늬며 얼마나 촌스러워. 이걸 지금 누구한테 선물하라고 산 거야? 오미정은 최 여사가 들고 있던 포장된 액자를 거의 빼앗다시피 하며 타박을 주었습니다. 그게 아니 사부인께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최 여사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에게 주려고 산 선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 엄마 눈에는 그래 보여. 그리고 내가 언제 엄마더러 시어머니 선물까지 챙기랬어? 그냥 나나 잘 챙기라고 했잖아. 오미정의 목소리는 백화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 만큼 크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자 오미정은 최 여사의 팔을 더욱 거칠게 끌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네, 정말. 그리고 지난번에 달라고 했던 돈은 준비했어? 이준이 영어 유치원 등록해야 한단 말이야. 다 엄마 손주 잘 되라고 하는 일이잖아. 미정아, 그건 너무 큰 돈이라. 뭐가 커? 엄마 그 연금 나오는 걸로 충분하잖아. 나중에 내가 다 갚는다니까 그러네. 진짜 답답하다, 엄마.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미정은 최 여사에게 무어라 더 쏘아붙이더니 십자수 액자를 최 여사 손에 다시 쥐어주고는 휙 돌아서서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최숙희 여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딸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에 들린 액자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제 또 다른 모습을. 저와 똑같은 상처를 입고 저와 똑같은 슬픔을 삼키고 있는 한 여자를 말입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혼자 남겨진 최 여사의 뒷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상품권을 쓰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들 범석이와 오미정의 결혼을 준비하던 때였지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났던 최 여사는 참으로 곱고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우리 엄마는 음식 솜씨도 좋고 살림도 잘하고 사람 보는 눈도 정확하다며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었지요.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훌륭한 분이 키운 딸이니 내 며느리도 보통은 아니겠지 하고 기대를 했더랬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틈만 나면 저와 자신의 어머니를 비교했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서는 우리 엄마는 여기에 잣을 넣는데 그게 훨씬 고소해요라고 말했고, 제가 손주를 봐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엄마는 아이 창의력을 키워준다고 절대 장난감을 안 사줘요라며 은근히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사부인께 좀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지요. 그런데 어제의 그 광경은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생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친정어머니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돈을 대주고
감정을 받아주고 시어머니와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는데 이용되는 또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최 여사에 대한 연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쨌든 며느리, 즉 남의 자식에게 당하는 서름이지만 그녀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고통의 깊이가 어떨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아군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상처는 같은 곳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밤새 뒤척이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저 혼자 연을 끊고 사라지는 것은 반쪽짜리 해방일 뿐이다. 이 부당한 관계에 또 다른 피해자인 최 여사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 이것은 오지랖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과 또 다른 저를 구하기 위한 제 인생의 첫 번째 능동적인 선택이었지요. 문제는 연락할 방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줄리 만무했고 그렇다고 아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먼지 쌓인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청첩장, 장롱 깊숙한 곳, 앨범과 함께 보관해둔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곧장 장롱 문을 열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들의 성장 앨범과 베네 저고리, 그리고 빛바랜 청첩장 한 장이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주 명단 아래 오진석, 최숙희라는 이름과 함께 희미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아직도 유효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청첩장을 들고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과연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제 일이자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사부인께 전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단조로운 통화 연결음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포기하고 끊어야 하나 망설이던 순간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나직하고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최숙희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백화점에서 들었던 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저, 범석이 엄마 박경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놀랐을지, 혹시라도 며느리가 시켜서 전화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아닐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한참 만에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사부인.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저희 잠시 뵐 수 있을까 해서요. 차나 한잔하면서요. 제안하는 전화 듣는 최 여사나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아니고서는 따로 연락할 일도 만날 일도 없던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최 여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두려움과 경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사부인을 뵐 일이 뭐가 있다고?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저 사부인과 저 둘이서만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간절함이 전해졌던 걸까요? 최 여사는 마지못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지하철로 한참을 가야 하는, 서로에게도
낯선 동네의 낡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염려하는 최 여사를 위한 저의 배려였지요. 약속한 날, 저는 먼저 찻집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쌍화차의 진한 한약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인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찻집 문이 열리고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죄를 지은 사람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이 불편한 만남의 의미를 가늠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해숙한 그녀의 얼굴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이 그간의 마음고생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 우리는 쌍화차 2잔을 시키고 또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만 내려다보던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부인. 제가 왜 뵙자고 했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최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 며느리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박경자라고 저장되어 있더군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려 나왔습니다. 최 여사의 동공이 작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나도 안다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백화점에서 사부인을 뵈었습니다. 십자수 가게 앞에서요. 제 말에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찻잔만 매만졌습니다. 제가 주제넘은 짓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사부인의 뒷모습을 보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미정이가 사부인께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요?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동안 억지로 누르고 있던 최 여사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서서히 고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되어 찻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부인, 제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서름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저는 가만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최 여사는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운 뒤에야 겨우 울음을 그치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가 원래 저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싹싹하고 애교도 많았는데 결혼 후 오미정은 남편의 수입과 시댁의 재력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씀씀이가 커지고 주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만을 터뜨리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불만과 경제적인 요구는 고스란히 친정어머니인 최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씩 용돈처럼 달라고 하더군요.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고 이준이 좋은 옷도 사입혀야 한다고요. 저야 하나뿐인 딸인데 그 정도 못 해주겠나 싶어 연금을 쪼개서 주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대담해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야 한다. 자동차를 바꿔야 한다. 이준이 교육비가 필요하다. 끝도 없는 요구에 최 여사의 연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 온갖 막말을 쏟아냅니다.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다른 집 엄마들은 딸한테 집도 사준다더라. 엄마 때문에 내가 기죽어 산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최 여사의 이야기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가장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지요. 얼마 전에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이름으로는 대출이 막혔다면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네, 대출을요? 저도 모르게 반문했습니다. 내 딸이 잘 된다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전부 미정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업이라는 게 대체 뭔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그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간 이후에도 미정이의 씀씀이는 조금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가끔 돈은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으면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나 있으라며 화를 냈지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버릇 없음이나 금전 요구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기만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어쩌면 범죄에 가까운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정이가 제 인감도장도 가져갔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쓴다고요. 인감도장. 그 말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인감도장 하나면 집을 팔 수도 있고 거액의 보증을 설 수도 있는 무서운 물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미정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제 아들 범석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그 위험이 닥쳐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새 찻집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최 여사는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앞에 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연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용히 입을 열자 최 여사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하고 결연한 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사부인.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함께 싸우기로 결심한 차갑고 굳건한 맹세의 악수였습니다. 최숙혜 여사를 만나고 돌아온 후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며느리 오미정의 행동은 단순한 철없음이나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도구로 삼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착취에 가까웠습니다. 최 여사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 행방을 알 수 없는 그 돈, 그리고 멋대로 가져간 인감도장.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개선한다거나 며느리를 교화한다는 생각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을 때는 해독제를 찾거나 독사를 길들이려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팔을 잘라내서라도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법이지요. 제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 탈출과 단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오미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떠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기라도 하는 날에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어쩌면 아들을 앞세워 눈물로 호소하며 저를 주저앉히려 할지도 모르고 심하게는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다른 흉계를 꾸밀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에게는 동맹군이 필요했고 그 동맹군은 바로 최숙희 여사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최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그녀를 저희 집에 들이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사부인이 아니라 제 유일한 전우였기에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어서 와요, 숙혜 씨. 집에 들어서는 최 여사를 저는 처음으로 사부인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보더니 이내 제 뜻을 알아차리고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경자 씨.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경자와 최숙희라는 두 명의 여성이었지요. 식탁에 마주 앉아 우리는 각자 알아낸 사실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은행에 가서 자신의 대출 내역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대출금은 오미정의 계좌가 아닌 전혀 모르는 제3자의 계좌로 여러 번에 걸쳐 나뉘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오미정의 말대로 사업 투자였다면 한 곳으로 입금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말이지요. 돈의 흐름이 매우 불투명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같은 곳에서 진 빚을 갚는 데 썼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숙혜 씨, 제가 어제 동네 부동산에 잠깐 들렀어요. 요즘 집 시세나 알아볼 겸 해서요. 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시더군요. 저희 집을 팔 생각이 있냐고요. 저희 아드님 내외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이 집 시세가 얼마인지, 담보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묻고 갔다고요. 제 말을 듣는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궁리를 하고 다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들의 검은 속내가 이토록 노골적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최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오미정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자신의 현금 인출기로 여겼고 아들 범석은 그런 아내의 행동을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동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소모되어야 할 자원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혜 씨, 저는 이 집을 팔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 깨끗하게 끊어내야겠어요. 제 선언에 최 여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제 딸이지만 더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네요.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지요. 그럼요. 우리 이제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해요. 더 이상 그 아이들의 그늘 밑에서 눈물 흘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탈출. 완벽하고 흔적도 없는 탈출. 그때부터 우리의 대화는 비탄이 아닌 작전 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을까?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집을 파는 문제였습니다. 부동산에 정식으로 내놓으면 금방 아들 내외 귀에 들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개인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해 볼게요.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편이 안전하겠어요. 제 말에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최 여사의 집 문제였습니다. 딸의 집에 얹혀 살다시피 하는 상황이라 갑자기 짐을 빼면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계절 지난 옷들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조금씩 제 친구 집에 옮겨놔야겠어요. 한 번에 움직이면 분명히 눈치챌 거예요. 셋째,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예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동네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속초나 강릉 같은 곳이요. 좋아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면 어디든요. 그 아이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요. 우리는 마치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투사들처럼 비장해졌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 손으로 되찾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문득 최 여사가 백화점에서 저에게 주려고 샀다던 십자수 액자가 생각났습니다. 숙혜 씨, 혹시 그때 그 십자수 액자는 어떻게 했어요? 제 질문에 최 여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장롱 속에 넣어뒀어요. 차마 버리지는 못하겠더군요. 그거 나중에 우리 새 집에 이사 가면 나란히 걸어둡시다. 우리 동맹의 증표로요. 제 말에 최 여사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상처 입은 두 여자가 서로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장 든든한 동지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비밀스러운 탈출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나 먼 강을 건넜고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바다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비밀 동맹이 맺어진 후 제 일상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화초에 물을 주고 장을 보고 동네 사람들과 닳고 다른 인사를 나누었지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아들 내외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라도 낌새를 채고 집으로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현관문 소리에 귀를 곤두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탈출 계획은 물밑에서 차근차근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처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는 순간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아들 내외의 귀에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금은 은퇴해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지요. 저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 혹시 주변에 믿을 만하고 시끄럽지 않게 집을 살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 주렴 하고 부탁했지요. 제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한 친구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결혼을 앞둔 딸에게 집을 사주려던 지인이 있는데 아파트보다는 마당 있는 주택을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을 보러 오기로 한 날, 저는 아침부터 온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이 집을 잘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제 모든 것을 품어준 이 집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며 기둥의 흠집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들 범석이가 어릴 때 장난감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 낸 흠집이었지요. 벽에 희미하게 남은 낙서 자국도 보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5살 배기 아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었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추억에 발목을 잡힐 수는 없었어요.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이 서려 있고 아들의 무책임이 얼룩진 제가 벗어나야 할 굴레일 뿐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친구와 함께 집을 보러 온 중년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인상이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집을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남향이라 볕이 잘 들고 구조도 시원하게 잘 빠졌다며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집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 나무는 범석이를 낳던 해에 심은 감나무이고 저 장독대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제 설명에는 집을 파는 사람의 사무적인 태도가 아닌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는 사람의 애틋함이 묻어났을 겁니다. 그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부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집을 계약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었으니까요.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친구가 미리 준비해온 매매 계약서 위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경자.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저를 얼어붙게 했던 그 이름 석자를 이번에는 제 스스로의 의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손으로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아주 희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송금받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안도감에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숙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경자 씨. 이제 우리도 서둘러야겠어요. 숙희 씨의 작전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절이 바뀌어 옷 정리를 한다고 둘러대고는 자신의 옷과 소지품들을 커다란 여행 가방 2개에 나누어 담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등산 모임 친구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며느리 오미정은 자기 어머니의 짐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지요. 참으로 씁쓸한 행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주말을 이용해 속초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숙회 씨랑 바람도 쐴 겸 동해안에 하루 다녀오겠다고 말해두었지요. 아들은 웬일로 두 분이 같이 여행을 가시냐며 의아해했지만 사돈끼리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지낸 것 같아서라는 제 대답에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타보는 기차는 설렘보다는 비장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숙혜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지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망명길이라는 것을. 속초에 도착한 우리는 미리 알아봐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단호했습니다. 첫째, 바다가 보여야 할 것. 둘째, 낡아도 좋으니 조용하고 아늑한 곳일 것. 셋째, 두 집이 나란히 붙어 있거나 최소한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을 것. 부동산 사장님은 저희 같은 노인 두 사람이 함께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는 눈치였지만 꼬치꼬치 묻지 않고 묵묵히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몇 군데를 둘러본 끝에 저희는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지만 꼭대기층에 나란히 두 집이 비어 있는 곳이었어요.
베란다 창문 너머로 푸른 동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와 따뜻하고 아늑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살던 마당 있는 큰 주택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박경자와 최숙희, 우리 두 사람의 공간이었습니다. 숙희 씨, 여기 어때요? 좋아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경자 씨.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제 집을 판 돈과 숙희 씨가 평생 모아온 쌈짓돈을 합치니 대출 하나 없이 두 집을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처럼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제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집 계약서와 아파트 계약서가 들어있는 제 손가방이 세상 무엇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관문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불러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 저는 숙혜 씨와 함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남은 짐들을 정리하며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으로 버리는 낡은 살림들 하나하나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잘 가거라, 나의 과거여. 잘 가거라, 어리석었던 나의 희생이여.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집 잔금 날짜는 일주일 뒤로 정해졌고 속초의 새 집으로 보낼 이삿짐도 꾸려졌습니다. 제 집은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장롱 안과 벽장 속은 텅 비어 있었지요. 제 인생의 내용물은 이미 모두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극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서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좀 내렴. 미정이랑 같이 집으로 오너라. 토요일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살짝 묻어났습니다. 응,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 오미정이한테도 꼭 전해주렴. 그리고 내가 사부인께도 오시라고 했다. 네, 장모님도요? 아들은 무척이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함께 부른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 어른들끼리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니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시간 맞춰오기나 해라.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며느리가 어떤 의심을 하든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그들은 제가 차려놓은 무대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지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소고기와 싱싱한 해산물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솜씨를 다해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 며느리가 한번 맛있다 해줬던 잡채, 그리고 시원한 해물탕까지. 마치 큰 명절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처럼 저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에는 이전과 같은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이었고 제가 그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의무였습니다.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나니 제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 저녁 7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먼저 도착한 것은 수키 씨였습니다. 우리는 며칠 만에 만났지만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싸워온 전우처럼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키 씨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준비는 다 되었어요, 경자 씨. 네. 이제 배우들만 도착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식탁 앞에 나란히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다 와 계셨네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며느리 오미정은 저와 자기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왜 와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지요. 아가, 어서 와서 앉아라. 시장아지, 너희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보다 더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태연한 모습에 며느리는 잠시 경계를 푸는 듯 했지만 식탁 위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는 다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무슨 날이에요? 날은 무슨. 그냥 너희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그랬지. 자, 식기 전에 어서들 먹자. 저는 분위기를 주도하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편안하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 위를 맴돌았지요. 아들은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폈고 며느리는 무슨 꿍꿍이 속이냐는 듯 저와 자기 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숙혜 씨와 저는 약속이나 한 듯 묵묵히 식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과일을 내오며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배도 부르니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제 말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을 식탁 위에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꼼꼼하게 기록해온 일지, 그리고 수키 씨가 건네준 서류 뭉치들이었지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아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 일지를 펼쳐들고 담담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5일, 며느리가 장조림이 짜다고 타박함. 2024년 11월 12일, 손주를 돌봐주었으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함. 2025년 1월 20일, 아들 내외 내 집 시세를 알아보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됨. 제가 기록을 읽어내려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들 범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일일이 기록해 두셨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이번에는 수키 씨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가, 이것도 한번 보거라. 아주 익숙한 것들 일게다. 서류 뭉치 맨 위에는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의 카드로 명품과 호텔 식비 등을 결제한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최숙희 여사의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된 은행 서류와 돈이 정체불명의 계좌들로 빠져나간 이체 확인증이 들어 있었지요. 이게 왜 여기에?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미정, 이게 다 뭐냐? 장모님께 이런 짓까지 했단 말이냐? 침묵하던 아들 범석이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함을 쳤습니다. 자네는 몰랐나?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수키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내 딸이, 자네 아내가 자기 늙은 어미의 연금과 대출금으로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다닐 동안 자네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단 말인가? 수키 씨의 서늘한 질문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지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와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이겠지요.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두 분이 짜고 나를 잡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어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랑 작당해서 이런 짓을 하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모든 화살을 저와 수키 씨에게 돌렸습니다. 그 추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야말로 제가 이 모든 것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릴 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 시간이었습니다. 너 말이 맞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지. 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발악하는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더 이상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며느리와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탁 위에 놓인 증거 서류들 맨 위에 마치 판사가 마지막 판결문을 올려놓듯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을 팔았다. 제 입에서 나온 선고에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선명하게 찍힌 매도인 박경자의 이름과 인감, 그리고 매매 대금이 적힌 숫자들이 그들의 눈에 박혔을 겁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아들 범석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머니.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아요. 이건 무효예요. 며느리 오미정이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시댁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들의 차지가 될 탐욕의 대상이자 마지막 보험과도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해? 내가 왜 자네와 상의를 해야 하지?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다. 내 것을 내가 팔겠다는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단 말이냐? 자네는 내 집에 얹혀 사는 며느리일 뿐, 이 집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없어.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어디 가서 살라고요. 며느리가 억지를 부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자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제 두 사람 다 성인이잖니. 제 앞가림은 스스로들 해야지. 언제까지 부모 등골 빼먹으며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아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범석아, 이걸 받아라. 어머니,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내 결혼자금이라고 생각해라. 이 애미는 이제 너한테 해줄 도리는 다 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수억 원의 매매 대금이 아닌 작은 전세 하나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주는 퇴직금이요. 2년을 끊는 대가로 지불하는 위자료였습니다. 아들이 통장을 들고 망연자실해 있는 사이 이번에는 수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 오미정 앞에 다가섰습니다. 며느리는 엄마에게만은 기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까지 나한테 왜 이래? 응?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응? 하지만 수키 씨는 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더 이상 너의 엄마가 아니다. 수키 씨의 선언은 며느리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오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공간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시죠, 수케 씨. 제가 말하자 수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들 범석이가 뒤늦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책임? 그래. 이제부터 자네 인생은 자네가 책임져라. 자네가 선택한 아내와 함께.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키 씨와 저는 밖으로 나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집안에서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아파트 앞에 미리 불러둔 택시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제가 수십 년을 살았던 동네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은 남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수키 씨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낸 어미의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저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완전히 멀어지고 창밖이 캄캄한 어둠에 잠겼을 때 저희는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같던 과거를 벗어나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한숨도 모욕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 오직 자유와 평온 그리고 서로를 보듬어줄 든든한 동지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와 수케 씨의 길고 길었던 하루가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밤기차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묵묵히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와 수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옆자리에 앉은 수키 씨는 피곤했는지 어느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버림받고
그 딸과 인연을 끊어낸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녀의 지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우리의 이 기나긴 싸움이 이제 막 첫 번째 장을 넘겼을 뿐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새벽녘 기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창밖이 서서히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속초역에 내렸고 이른 새벽의 차가운 바다 공기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비릿한 갯내음과 소금기 섞인 바람,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청량함에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경자 씨, 우리 진짜 왔네요. 잠이 깬 수케 씨가 낯선 새벽의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럼요.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낡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 텅 빈 공간에 새벽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리 옮겨놓은 최소한의 짐들이 거실 한쪽에 쌓여 있었지요. 저희는 짐을 풀 생각도 하지 않고 베란다로 나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회색빛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서서히 번져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장엄한 동해의 일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바다를 박차고 솟아오르는 광경을 보며 저와 수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가 뜨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의 아침이 밝아오는 장엄한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벅찬 감격과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지요. 그 시각 서울의 제 옛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들 내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제게 그리고 수키 씨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겠지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객의 사정으로 당분간 통화할 수 없다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초조함과 분노에 휩싸여 차를 몰아 제 집으로 달려왔을 테지요.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대문과 그 옆에 붙은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 중이니 외부인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작은 팻말뿐이었을 겁니다. 아마 며느리 오미정은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길길이 날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우리 집이야. 하고 외치면서요. 아들 범석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려 애썼겠지요. 그들의 패닉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다음으로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 행방을 아는지, 수키 씨의 행방을 아는지. 하지만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둔 후였습니다. 저는 제 몇 안 되는 형제들에게, 수키 씨는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앞으로 범석이 내외에게는 절대 내 소식을 알리지 말아달라. 만약 나를 찾는 전화가 오면 모른다고만 해달라. 이것이 내가 내 자식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다. 저의 비장한 부탁에 제 사정을 어렴풋이 아는 형제들은 모두 무겁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기분. 아들 내외는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고립감에 몸서리쳤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에게 결정타가 날아들었을 겁니다. 수키 씨는 속초에 도착한 다음 날 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법률 상담을 통해 수키 씨가 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내용 증명 우편이었지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차갑고 공식적인 문서. 그 안에는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날짜까지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받아든 오미정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 그래도 엄마인데 설마 하는 그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는 통지서였을 겁니다. 엄마의 마지막 온정이 아니라 법의 냉정한 심판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지요. 이게 다 자네 때문이야. 자네가 중간에서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뭐, 지금 그 말이 나와? 돈 달라고 아우성치고 장모님 들들 볶은 게 누군데. 당신 욕심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라고. 저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서로의 필요와 욕망, 그리고 부모라는 든든한 배경에 기댄 위태로운 계약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그 배경이 사라진 지금 그들의 관계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이 서로를 탓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저와 수키 씨의 시간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각자의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구는 필요 없었어요. 작은 식탁과 편안한 의자, 그리고 푹신한 침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소박한 그릇과 수저를 사고 창가에 놓을 작은 화분을 골랐습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저희는 서로의 의견을 묻고 함께 웃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취향에 맞춰 살았던 저희에게 오롯이 저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고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수키 씨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수키 씨, 아침 산책 갈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편한 옷차림으로 바닷가로 나갑니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을 따라 1시간쯤 걷다 보면 밤새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게 정화되는 기분이 들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시장에 들러 싱싱한 생선과 채소를 삽니다. 점심은 저희 집에서 생선구이를 해 먹고 저녁은 수키 씨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습니다. 메뉴를 정하는 것도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는 과정도 모두 저희의 몫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누구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대접하기 위한 즐거운 의식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수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자 씨 아들 생각 안 나세요? 저는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찌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더 이상 애틋함이나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나요. 생각나지요. 하지만 그 아이를 생각하면 이제는 안쓰러운 마음보다는 화가 먼저 나요. 제 아들이지만 너무나 비겁하고 어리석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겠지요. 아니에요, 경자 씨. 자식 키우는 게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되던가요? 저도 미정이를 보면 가슴에 천불이 나다가도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괴물이 됐을까 싶어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우리 이제 자책하지 말아요, 수케 씨.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아니, 넘치도록 했지요. 이제 그 아이들 인생은 그 아이들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요. 제 말에 수키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은 자식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던 굴레였다는 것을. 그렇게 속초에서의 첫 번째 계절이 파도 소리와 함께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초에 정착한 지 어느덧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수키 씨의 삶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한 듯 달라져 있었지요. 저는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지 않았고 수키 씨는 더 이상 딸의 전화에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비슷한 연배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저희의 세상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은 저와 수키 씨의 관계를 무척이나 신기해하고 부러워했어요. 사돈지간이었던 두 사람이 자식들을 떠나 함께 사는 모습이 드라마 같다고들 했지요. 어머, 두 분은 정말 보기 좋아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시는 게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로망이지. 그럴 때마다 저희는 그저 웃어 보일 뿐, 저희가 이곳까지 오게 된 기막힌 사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굳이 다시 들추어내어 새로운 인연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서예 교실이 없는 날이면 저희는 버스를 타고 근처의 작은 항구들을 여행했습니다. 아바이 마을에 가서 갯배를 타보기도 하고 주문진 어시장에 가서 싱싱한 해산물을 구경하기도 했지요.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였습니다. 제 인생은 늘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오직 하고 싶은 일들만이 펼쳐져 있었지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니 마음도 따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지병처럼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과 신경성 위장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에서 그늘이 걷히고 혈색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수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던 그녀의 어깨가 활짝 펴졌고 웃음소리도 한층 커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좋은 의사이자 상담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화창해서 수키 씨와 저는 집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었지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등기 우편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주소는 서울의 한법무법인이었고 받는 사람은 제 이름 박경자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기어이 저를 찾아내어 무슨 소송이라도 건 것은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소장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 한 통과 주소지를 추적한 과정이 담긴 법무법인의 사실조에서였습니다. 편지는 손주 이준이가 쓴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준이에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가신 뒤로 우리 집은 매일매일 시끄러워요. 엄마랑 아빠가 매일 밤 싸워요. 엄마는 맨날 울고 아빠는 화만 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사주신 로봇 가지고 놀아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 먹고 싶어요. 할머니, 제발 다시 돌아오세요. 네, 이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손에서 편지를 받아든 수케 씨도 편지를 읽어내려가다 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가장 아픈 고리가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저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준이, 아무 잘못 없는 내 강아지. 그 아이가 겪고 있을 혼란과 상처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부모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 어린 것이 무슨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 이준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전으로 돌리고 다시 그 아이의 할머니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수키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키 씨,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준이가 눈에 밟혀서. 저도요, 경자 씨. 제 손주는 아니지만 그 아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하지만 수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지요. 그녀가 하려던 말의 뒷부분을. 하지만 우리가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잠시 동안은 평화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들 내외는 저희의 희생을 발판 삼아 다시 예전처럼 안락한 생활을 이어가려 하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역시 우린 부모님 없이는 안 되라며 저희에게 더욱 의존하려 들겠지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예전의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준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안 돼요. 수케 씨,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경자 씨. 이건 이준이의 부모인 범석 씨와 미정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우리가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이 고통을 겪어야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준이에게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그녀의 말은 너무나 냉정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가장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아이의 부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이준이의 편지가 들려 있었지요. 저는 편지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 뒤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푸른 바다 위로 날려보냈습니다. 색색의 종이 조각들이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아, 미안하다. 이 못난 할머니를 용서해라. 부디 꿋꿋하고 현명하게 자라다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손주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편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갈 다리는 이제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저희 앞에는 오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주의 편지가 다녀간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저와 수키 씨의 삶은 바닷가의 조약돌처럼 단단하고 윤기나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며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오늘의 햇살을 즐기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갔지요. 복지관서의 교실에서는 제법 이름도 알려져 연말 회원전에는 저희 두 사람의 작품이 나란히 내걸리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제 글씨는 힘이 있고 수키 씨의 글씨는 단아하다는 칭찬을 들을 때면 저희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서로를 마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수키 씨의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희는 그 친구를 통해 아주 가끔씩 서울 소식을 전해 듣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인 줄로만 알았지요. 한참 동안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키야, 다름이 아니라 혹시 미정이 소식 들었니? 아니,
내가 그의 소식을 어떻게 듣겠어? 무슨 일 있어? 수키 씨의 목소리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긴장하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전에 범석이랑 이혼했다더라. 수케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하더구나. 재산 다툼에 서로 지난 잘못들 추면서 진흙탕 싸움을 했다고. 결국 범석이는 전세금 일부만 받고 쫓겨나다시피 이혼했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혼자 힘들게 산다는 것 같더라. 미정이는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수키 씨는 한참 동안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녀의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결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관계의 당연한 귀결이었지요. 저희의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은 고소함이나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고 길었던 한편의 비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식의 불행을 전해 들어야 하는 부모로서의 희미한 슬픔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구나. 수케 씨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 끝났네요, 수케 씨. 제 말에 그녀가 저를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제 나는 내 딸의 불행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저희의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강 건너 불구경일 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칠 뒤 저는 수키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수키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제주도 어때요? 평생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제주도요? 좋아요. 우리 그동안 고생한 거 제대로 보상받아야지요. 저희는 모아두었던 돈의 일부를 털어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 표를 끊고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와 이국적인 야자수, 향긋한 귤레음. 제주도의 모든 것이 저희를 환영해 주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유명한 곳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과 오름을 찾아다녔습니다. 손을 잡고 에메랄드빛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하고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오름에 앉아 싸구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했지요. 그 모든 순간이 꿈결처럼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희는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케 씨가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액자였습니다. 경자 씨, 이거 기억나세요? 그녀가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고운 빛깔의 십자수 액자가 나타났습니다. 몇 해 전 백화점에서 저에게 주려다 며느리에게 타박을 맞았던 바로 그 십자수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와 함께 작은 꽃들이 수놓아져 있었지요.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요. 그럼요. 이건 이제 제 물건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증표인데요. 수키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초의 새 집으로 돌아온 날 저희는 가장 먼저 그 십자수 액자를 거실벽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주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나란히 걸어두었지요. 액자에 담긴 서툰 사랑이라는 글씨는 이제 혈연을 넘어 서로를 선택한 저희 두 사람의 새로운 가족관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또 한 해가 지나고 저희의 삶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로를 수키 씨, 경자 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니, 동생하고 불렀지요. 먼저 태어난 달을 따져 제가 언니가 되고 수키 씨가 동생이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희는 세상 그 어떤 자매보다도 끈끈하고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들녘 저희는 여느 때처럼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와 하늘을 온통 물들이고 있었지요. 언니, 수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왜 동생? 우리 참 잘했지? 그때 우리 참 용감했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마지막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저희의 발치에 와서 부서졌습니다. 이 거대하고 영원한 바다는 저희가 흘렸던 눈물과 인고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자유의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았을 겁니다. 더 이상 제 이름은 누군가의 휴대폰 속에 갇힌 무기력한 세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저 자신,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었습니다. 수케 씨도 마찬가지였지요. 저희는 비로소 박경자와 최숙희라는 이름 앞에 떳떳하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바다 앞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